강남 모 카페 앞 주차장입니다. 벤츠 E클래스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차 문이 열리고 30살 김민수 씨가 내립니다. 차 키를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는 순간 성공한 기분이 들어 왠지 마음이 뿌듯합니다. 민수 씨는 월급 250만 원, 세금 떼면 실수령 220만 원, 벤츠 할부는 월 115만 원. 괜찮아. 조금만 아끼면 돼. 라면 먹고 술 끊고 나 할 수 있어. 5달이 지났습니다. 라면만 먹었습니다. 약속 다 취소했습니다. 데이트도 끊었습니다. 카드빚이 조금씩 쌓였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돼.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 전화가 옵니다. 민수 씨, 죄송한데요. 보증금 500만 원 올려줘야 할 것 같아요. 안 되면 나가셔야 하는데 500만 원, 통장에 있는 돈은 12만 원, 모아둔 적금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500만 원을 뽑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카폭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민수야, 결혼한다. 꼭 와. 야, 나도 다음 주에 한다. 형님, 저도 5월에 합니다. 한 달에 결혼식 3번. 축의금만 25만 원. 여자친구 생일 선물 15만 원.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엄마 전화가 울립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쓰러졌어.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병원비 200만 원. 통장에는 3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 바쁘면 괜찮아? 바쁘면 괜찮다고요?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안 가면 인간 아닙니다. 부예금 30만 원, 무급 휴가로 월급 20만 원 감액.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려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삑! 한도 초과로 결제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내일 차 할부 115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저녁 7시 대부업체 문을 열었습니다. 신용등급이 금리가 좀 높아요. 연 20%. 괜찮으세요? 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할부를 못 냈습니다. 전화가 하루 10통씩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 앞에 견인차가 서 있었습니다. 벤츠가 끌려갔습니다. 차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빚은 1950만 원 남았습니다. 한 달에 차에 180만 원 쓰는 사람은 돌발 변수 하나를 못 버팁니다. 이게 카푸어의 진짜 몰락입니다. 이게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10월 중고차 거래량 16만 9,833대. 전월 대비 14.2%나 줄었어요. 왜냐고요? 지금은 차키 자랑보다 통장 잔고가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9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생활비 압박이 커졌고 사람들은 차를 자산이 아니라 감가가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다리면 싸진다 수준이 아닙니다. 카푸어들이 왜 증발했는지, 중고차 시장이 왜 늪이 됐는지, 그리고 누가 마지막 설거지를 하게 되는지 경제학으로 낱낱이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두시고요. 자, 오늘은 진짜 생존에 도움되는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매매단지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이랬어요. 주말 오전이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 손잡고 와서 SUV 이것저것 둘러보고, 오후엔 직장인들이 와서 수입차 본네트 쓰다듬고, 저녁엔 딜러들이 오늘 계약 한 건 했네 하면서 치킨 시켜 먹었죠. 지금은요? 오전부터 차 팔러 왔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30대 남성이 5년 탄 투싼 팔러 오고, 40대 여성이 3년 탄 카니발 팔러 오고, 20대 청년이 2년 탄 아반떼 팔러 옵니다. 딜러들 표정을 보셨습니까? 예전처럼 환한 미소가 아니에요. 그 물건임에 하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시장이 얼어붙은 게 숫자로 명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차를 사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카푸어의 정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차는 원래 이동수단이었어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도구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차는 신분증이 됐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 엠블럼이 곧 그 사람의 연봉이고 사회적 위치였어요. 너 무슨 차 타? 이 질문 한마디에 사람들은 월급의 절반을 차에 쏟아부었습니다. 아까 본 민수 씨 기억하시죠? 월급 250만 원에 차 할부 115만 원. 남는 돈 130만 원으로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저축하고. 불가능한 계산이에요.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허영이라고만 단정 짓기엔 한국 사회에는 구조적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만의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차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어요. 미팅 나가면 차가 화제거리고, 회사 동료들이 주차장에서 봤는데 너 차 바꿨네? 하면서 다시 쳐다보고, 거래처 미팅 갈 때 벤츠로 가는 거랑 아반떼로 가는 거랑 대우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일단 사고 보자 하고 할부 계약서에 사인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깨졌어요. 기준금리는 2.5%이지만 실제 자동차 할부 금리는 다릅니다. 은행 오토로는 연 5에서 6%, 캐피탈 금융은 6에서 7%까지 올라가죠. 5천만 원짜리 차를 5년 할부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달에만 이자가 20에서 29만 원 나갑니다. 5년 동안 총 이자만 660에서 940만 원 정도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월 15만 원, 유류비 월 20만 원,
주차비 월 10만 원, 정비비 월 5만 원을 더하면요. 한 달에 차에만 최소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10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상인물 A씨를 데려와 보겠습니다. 35살 직장인 A씨는 월급 400만 원을 받습니다. 월 100만 원을 차에 쓰는 케이스와 그 돈을 연 5% 수익률로 투자하는 케이스를 비교해 볼게요. 10년 후 차를 쓴 A씨는요. 차 한 대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된 중고차죠. 시세는 아마 5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총 투입액 1억 2천만 원 중에 남은 건 500만 원짜리 자산 하나뿐이에요. 10년 동안 투자한 A씨는요. 약 1억 5,5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 1억 2천만 원에 복리이자 3,500만 원 정도가 붙는 거죠. 차이가 보이십니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같은 월급 받는데 차 키 하나 차이로 10년 후 자산이 아파트 중도금만큼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차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월급을 빨아먹는 구독 서비스라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한 달에 2만 원인데 차는 한 달에 100만 원짜리 구독료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해지하려면 중고차 시장에서 헐값에 팔아야 하는 본의 체감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쯤이야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10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인데 라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매단지에 경차로 바꿔주세요 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대형 SUV 타던 사람이 경차, 수입차 타던 사람이 국산차로, 신차 뽑으려던 사람이 중고차로 방향을 트는 거죠.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모두가 차주리기를 선택하면 중고차 시장엔 파는 사람만 넘쳐나고 사는 사람은 사라집니다. 공급은 폭증하는데 수요는 얼어붙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중고차 시장이 늪이 된 이유입니다. 중고차 가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떨어진다는 경제학 교과서 공식이 여기선 안 먹혀요. 중고차 가격은 세 개의 축으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 내수 수요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차를 사느냐죠. 두 번째, 수출 수요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중고차가 얼마나 되느냐? 세 번째, 금융입니다. 할부금리와 DSR 규제가 차 구매력을 좌우하죠. 이 세 축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지금 이 축들이 전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고차 수출액이 8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82.6%나 폭증한 수치예요. 한국 자동차 수출에서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1%에서 12.7%로 껑충 뛰었죠. 무슨 의미냐고요? 국내에서 팔리지 않는 차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중고차 시세를 떠받쳤다는 겁니다. 공급이 해외로 빨려나가니까 국내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가격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수출 거품입니다. 그런데 내수 수요는요? 높은 금리 환경에서 할부금리는 연 5에서 7%까지 올랐습니다. 게다가 DSR 규제로 대출 한도도 빡빡해졌죠.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면 이자만 매달 20에서 30만 원 정도 나갈 수 있어요. 젊은 세대는 아예 차를 포기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지하철이 더 빠르고 주차비는 월 20만 원이고 차 살 돈이면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차는 사치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고차 플랫폼은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를 팔겠다며 대기업들이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KB차차차, K카, AJ셀카 같은 플랫폼이 보증 프로그램을 내걸었습니다. 좋은 일 아니냐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신뢰는 올라갔지만 가격도 같이 올라갔어요. 예전엔 개인 간 거래로 200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플랫폼 수수료와 인증비가 붙으면서 그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비싸게 안심하는 기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현금 손님이 못 사는 겁니다. 딜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중고차 시장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장입니다. 오늘 3천만 원짜리 차가 내일 2,95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딜러는 재고를 안고 있는 순간부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팔면 손해, 내일 팔면 더 손해. 이 딜레마 속에서 딜러는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빨리 넘기거나 아예 매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현금 들고 가도 지금은 안 사요 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중고차 시장을 비유하자면요. 냉장고가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진열대입니다. 상품이 녹기 시작하면 전부 같이 무너져요. 한 대가 헐값에 팔리면 옆차도 가격을 내려야 하고 그 옆차도 또 그 옆차도 줄줄이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투자 대체제입니다. 5천만 원으로 차를 살까 주식을 살까?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데 주식은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차 대신 주식 계좌를 들여다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사람들 머릿속을 때리는 겁니다. 중고차 시장의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수는 금리와 DSR로 얼어붙었고 플랫폼은 신뢰를 유료화시켰고
딜러는 재고 리스크에 떨고 있고 소비자는 투자 대체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어도 차가 안 팔리는 겁니다. 수요는 사라졌는데 공급은 쌓이고 가격은 떨어지는데 딜러는 더 못 받고 소비자는 더 떨어질 거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중고차 시장이 늪이 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폭탄이 하나 남아있어요. 앞서 말한 수출 거품 기억하시죠? 해외로 빠져나가던 중고차가 국내 시세를 떠받쳤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수출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러시아는 한국 중고차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였어요. SUV, 상용차, 가성비 세단들이 대량으로 러시아로 넘어갔다. 그런데 2024년 10월 러시아 정부가 폐차세를 70%에서 85%까지 인상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에서 20%씩 추가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폐차세가 뭐냐고요? 러시아에서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오르면 사람들은 중고차를 더 오래 타게 되고 새 차를 덜 사게 되죠. 결과는요? 러시아로 가던 한국 중고차 물량이 막힙니다. 수출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딜러들이 이익을 낼 수 없게 된 거예요. 수출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물량이 국내로 역류합니다. 해외로 나갈 차들이 공매에 쌓이기 시작하면 공급이 폭증하죠. 그런데 국내 수요는 금리와 경기로 이미 얼어붙어 있습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없으니 가격 방어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출 거품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차들이 먼저 무너질까요? 국민 SUV, 상용차, 가성비 세단들입니다. 왜냐고요? 이 차들이 수출에서 가장 잘 나가던 구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수출길이 막히면 가장 먼저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세그먼트입니다. 투싼, 스포티지, 카니발, K5, 소나타 같은 차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기차가 폭탄 돌리기처럼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국내에서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을 최대 940만 원 인하했어요. 신차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중고차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K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테슬라 가격 인하 후 중고 매물 가격이 7에서 9%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전기차 중고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성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데 그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요. 5년 된 전기차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교체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걸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게다가 제조사가 신차 가격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오늘 8천만 원짜리 차가 내일 7천만 원이 되면 작년에 8천만 원 주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중고로 팔 때 시세가 즉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차가 7천만 원인데 누가 중고를 6,500만 원에 사겠어요? 전기차는 제조사의 가격 정책에 따라 중고 가치가 널뛰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중고 시장은 폭탄 돌리기가 됐어요. 누가 마지막에 잡느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연기관 차까지 같이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중고가가 이 가격인데 굳이 내연기관을 비싸게 사야 하나? 이 심리가 퍼지면서 시장 전체의 기대 가격이 재설정되고 있어요. 전기차가 무너지면 내연기관도 같이 무너지는 도미노 효과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출길이 막히고 물량이 국내로 역류하고 전기차 가격 전쟁이 중고 시장을 뒤흔들고 내연기관까지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고차 시장의 가격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타고 있는 차의 가치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싸게 사는 장이 아닙니다. 비싸게 사지 않는 장입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싸게 사는 장이라면 지금 당장 사도 됩니다. 어차피 더 오를 테니까요. 하지만 비싸게 사지 않는 장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잘못 사면 그 손해를 10년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하니까요. 1년 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케이스 1. 아무것도 안 한 당신. 지금 이 영상을 봤지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신형 SUV를 할부로 샀어요. 월 80만 원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출이 막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중고차 시세가 5% 정도 떨어졌습니다. 설마 더 떨어지겠어? 하고 넘어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당신 차의 중고 시세는 3,8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 1,200만 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할부 원금은 아직 3,500만 원이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팔면요? 300만 원 정도를 더 갚아야 차를 넘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영상에서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후회하실 건가요? 케이스 2. 움직인 당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바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신형 대신 5년차 검증된 SUV를 현금 2,800만 원에 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고차 시세가 떨어진다는 뉴스를 봤지만 당신은 웃었습니다. 이미 감가가 많이 반영된 구간이라 추가 하락이 200만 원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신 차의 시세는 2,6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약 200만 원 손해지만 케이스 1의 사람은 최대 1,200만 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죠. 게다가 할부이자 500만 원 정도도 안 냈습니다. 그때 영상 보길 잘했어. 이렇게 안도하실 건가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입니다. 차는 도구입니다. 과시가 아니에요. 신용 프리미엄 세금을 남에게 떠넘기고 당신은 이미 검증된 가성비를 집어드는 겁니다. 먼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고 주말마다 마트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가 필요합니다. 공간도 필요하고 안전도 필요하죠.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드라이브는 유혹입니다. 딜러가 월 50만 원이면 되세요 라고 말하면 귀가 솔깃해지. 하지만 그 50만 원에는 이자가 숨어 있어요. 5년 동안 총 3천만 원을 갚는데 이자만 500만 원 정도가 넘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금으로 사거나 은행권 오토론을 먼저 알아보세요. 딜러 금융은 편하지만 비쌀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연 4에서 5%라면 딜러 금융은 6에서 7%가 될 수 있어요. 2%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요? 5천만 원을 5년 할부로 사면 2% 차이가 총 250만 원 정도 차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면요? 그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세대교체 직전 모델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형이 나오기 직전 구형 모델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딜러들이 재고를 빨리 털어야 하니까요. 5에서 6년 차 검증된 패밀리카를 도구로 사는 겁니다. 최신 디자인은 아니지만 이미 감가가 많이 반영돼서 추가 하락폭이 작을 수 있어요. 전기차는 가격 정책 리스크를 계약서처럼 생각하세요. 전기차를 사는 건 제조사와 계약하는 겁니다. 제조사가 내일 가격표를 바꾸면 당신 자산이 즉시 훼손될 수 있다는 계약이죠. 그래서 전기차를 살 거라면 최소한 5년은 탈 각오를 하세요. 2, 3년 만에 바꾸려고 하면 중고 시세 폭락으로 수백만 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는 무기입니다. 딜러가 이 차 좋습니다. 사고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숫자로 확인하세요. 보험 이력, 정비 기록, 경매 시세를 직접 조회하는 겁니다. 카이스토리, 보험개발원, 중고차 시세 앱을 활용하세요. 딜러가 3천만 원 부른다면 경매 시세가 2,700만 원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차이 300만 원이 딜러 마진과 플랫폼 수수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지금 당장 중고차 시세 앱을 켜보세요. 당신 차는 얼마입니까? 1년 전보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내일 팔면 할부 잔금을 갚을 수 있습니까? 답이 안 나온다면 당신은 지금 시한폭탄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핸들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지금 이 순간에만 밟을 수 있습니다. 언제 움직일 건가요?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부동산 판의 공기가 살벌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강남 바닥에서 20년 넘게 산전수전 다 겪은 소위 큰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유세 몇 푼 아끼겠다는 잔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라는 거대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등기정보광장이 뱉어낸 데이터는 충격을 넘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20년 이상 묵혀뒀던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아치운 집주인이 무려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IMF나 금융위기 때도 끝까지 등기권리증을 사수했던 그들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헐값에라도 처분하려 하는지 그 서늘한 속내를 읽어야 합니다. 이들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고작 늘어난 세금이 아닙니다. 바로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부동산 감독기구와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 즉 자금 출처 전수조사라는 저승사자가 계좌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 한 채를 사고 파는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 돈의 꼬리표를 단일 원짜리 하나까지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평생 일고원부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는 자산 도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금 흐름을 CCTV 보듯 들여다보는 섬뜩한 현실 앞에서 과거의 묻지마 투자 방식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그토록 맹신했던 똘똘한 한 채가 내 자산을 지켜주는 성체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 권력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지 그 잔혹한 메커니즘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고를 흘려듣고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다면 당신의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제3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오싹한 부동산 감독 기구가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개시합니다. 말로만 투기 근절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무소불위 조사권을 휘두르며
당신의 통장 내역을 소수점 단위까지 탈탈 털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 조직이 진짜 공포스러운 이유는 내부의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수사 인력을 직접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국토부가 이거 좀 수상합니다 하고 경찰에 토스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당신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자금이 어디서 흘러와 어디로 갔는지 엑스레이 찍듯 들여다봅니다. 부동산 거래라는 명분 하나면 국가가 개인의 가장 내밀한 금융치부를 언제든 까볼 수 있는 법적 칼자루가 완벽하게 쥐어진 셈입니다. 국세청과의 공조 시스템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매수할 때 대충 적어냈던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종이 한 장이 이제는 당신의 재산 전체를 겨누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와 국세청이 서버를 연결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당신이 제출한 증빙 자료들은 고도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초단위로 팩트체크를 당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빌렸다며 적어낸 차용증이나 출처가 모호한 현금 뭉치들은 국세청의 정밀 타격 1순위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데이터상 앞뒤가 1mm라도 안 맞으면 즉시 경고등을 울리고 조사관을 투입합니다. 운 좋으면 안 걸리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고가 아파트 하나 샀다가 지난 10년간의 모든 돈거래가 수술돼 위에 오르고 증여세 탈루나 자금 세탁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감시기구의 등장은 대한민국 부동산판의 룰을 송두리째 갈아엎었습니다. 수익률 따위 계산할 때가 아니라 내 돈이 얼마나 깨끗한지 무결성을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국가의 포위망은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한번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야 세무사 써서 적당히 말 맞추면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지금은 범죄수사관이 달라붙는 형국이라 자칫 삐끗하면 재산 몰수를 넘어 감방까지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25억 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 거래자들은 숨 쉬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감시당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미경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숨 막히는 압박은 시장의 심장부인 강남과 서초를 정통으로 가격하고 있습니다. 감시의 칼날이 목끝까지 들어오자 난공불락이라던 대장주 아파트들에서 조차 믿기 힘든 투매성 하락 거래가 터져나오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화처럼 떠받들던 강남 불패가 이 거대한 공권력의 해일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맹신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부의 상징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최후 보루라던 서초와 강남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갱신하며 시장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기고 있습니다. 10억 원 단위의 폭락이 이제는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누군가에겐 악몽이고 누군가에겐 잔혹한 현실입니다. 호가 몇천만 원 빠지는 간보기 장세가 아니라 실제 체결 가격이 수십억 원씩 증발해버리는 처참한 광경이 우리 눈앞에서 라이브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초의 자존심이라던 레미안 원베일리를 봅시다. 작년 6월 72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신고가를 찍었던 이곳이 최근 60억 원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무려 12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허공으로 사라졌음에도 35층 로열층 매물이 59억 원이라는 헐값에 던져도 받아줄 사람이 전무한 그야말로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청담동 일대는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최고의 부촌이라 자부하던 동양파라고는 62억 원에서 50억 7천만 원으로 추락하며 단숨에 11억 3천만 원이 공중 분해되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근 청담자이 또한 48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이 자산들은 이제 발을 뺄 수도 없는 거대한 개미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반포와 압구정의 불패 신화도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반포자이 84제곱미터는 39억 원에서 32억 원까지 밀려났고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는 73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8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신현대 12차 역시 9억 7천만 원이 깎인 60억 원에 거래됐으며 아크로리버파크는 호가를 7억 원씩 낮춰 불러도 문의 전화 한 통 없는 소름 끼치는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출 규제라는 무자비한 족쇄가 시장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25억 원 넘는 아파트의 대출이 고작 2억 원 나온다는 건 나머지 48억 원을 전부 현찰로 가져오라는 말도 안 되는 강요입니다. 이런 살인적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자산가는 이제 씨가 말랐습니다. 현금 부자들은 팔짱 끼고 관망 중이고 집주인들은 공포에 질려 밤잠을 설칩니다.
팔려는 사람은 아우성인데 사줄 사람은 증발해버린 이 기형적인 시장에서 강남의 대장주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며 과거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격 붕괴와 거래 실종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가 치밀하게 설계한 25억 원이라는 새로운 고가주택의 기준선이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조여올지 그 잔혹한 세금의 역습을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그어놓은 25억 원이라는 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산을 지켜주는 방벽이 아니라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 설치한 가장 정교한 덫입니다. 과거엔 주택수가 규제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집이 얼마짜리인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5억 원 초과주택의 대출을 단위억 원으로 틀어막은 조치는 시장에 아주 섬뜩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넘보지도 말고 이미 이곳에 갇힌 자들에게는 빠져나갈 퇴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25억 원에서 35억 원 사이의 아파트들은 똘똘한 한 채라는 명예를 잃고 정부의 집중 포화를 맞는 이른바 타깃하우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22년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가혹한 가격 중심의 규제를 예상한 이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 개수가 아닌 총 가액에 따른 징벌적 과세와 보유세 1%라는 무거운 족쇄가 현실이 되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웃어야 할 집주인들이 이제는 날아드는 세금 고지서 때문에 공포에 떨며 오히려 내 집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셈법은 소름 돋을 만큼 영리합니다. 1세대 1주택자라 해도 25억 원을 넘기는 순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박탈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자산가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매달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형벌이 되었음을 뜻하며 이를 버티지 못한 이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에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똘똘한 한 채는 안전한 보물단지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감시 대상일 뿐입니다. 국가가 설정한 25억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선이 아니라 언제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를 환수하기 위해 그어놓은 절단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25억 원의 굴레보다 더 공포스러운 건 바로 시간입니다. 5월 9일이라는 운명의 날이 닥쳐오면서 양도세 중과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 자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끔찍할지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거대한 덫이 발목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며 오히려 내 자산을 갉아먹는 맹독이 되고 있습니다.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그 시점은 단순한 날짜 변경을 넘어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자산의 생사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세금의 무게는 개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수익의 80%에 육박하는 돈을 세금으로 떼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허무한 뿐입니다. 이 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를 더한 65%를 토해내야 하며 3주택자 이상은 30%가 가산되어 75%라는 살인적인 숫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7.5%까지 얹어지면 총 82.5%, 사실상 전 재산 몰수에 가까운 약탈적 과세가 여러분의 수익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과거엔 존버 오래 버티가 최고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게 시장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혜택이 사라지면서 집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오히려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고 내야 할 세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며 안심하고 있던 분들에게 닥친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2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혜택 따위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혜택의 문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마지막 생명줄이라 여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마저 무너뜨리려는 정부의 칼춤이 섬뜩할 정도로 매섭습니다. 이제 똑똑한 한 채를 움켜쥐고 버티는 건 자산 증식의 전략이 아닙니다. 국가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스스로 볼모가 되기를 자처하는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은 소름 끼치도록 명확합니다. 내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면 자산의 80%를 세금으로 토해내라. 이런 무언의 협박이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살벌한 세금 전쟁터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20년 넘게 성을 지켜온 노련한 자산가들이 왜 하루아침에 신념을 꺾고 투매에 나섰는지 그 이면에 깔린 공포를 우리는 반드시 읽어내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시장의 끝물을 본 것입니다. 더 버텨봤자 돌아오는 건 수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손실폭탄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포가 산전수전 다 겪은 장기 보유자 1만 명을 패닉셀링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처절한 탈출극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장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늙은 늑대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2010년 등기정보 광장 통계 집계 이래 20년 이상 묵혀둔 물건을 던진 집주인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만 369명. 이 압도적인 숫자는 단순한 통계치를 넘어 대한민국 부동산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붕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장으로 타오르던 2020년에도 장기 보유자들의 이탈은 8,4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때는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폭등과 폭락을 온몸으로 체험한 백전노장들이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의 요새를 포기한 채 시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도인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3%에도 못 미치던 것이 이제는 10%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필사적인 탈출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강남구에서만 1157명이 집을 던졌고 송파와 서초를 합치면 강남권에서만 3000명에 육박하는 큰손들이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두 번 다시 제값을 받고 나갈 기회는 없다. 등골 서늘한 직감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경고한 징벌적 세금 폭탄의 자금 출처 조사까지 옥죄어 오면서 자산을 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버티며 얻은 시세 차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뜯기더라도 지금 파는 게 낫다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앞으로 닥칠 폭락이 세금보다 훨씬 더 무서울 거라는 확신이 섰다는 증거입니다. 똑똑한 한 채라는 신기루가 거치고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하락장에 진입하자 고수들은 주저없이 현금 확보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이건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엑소더스는 이미 서울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지며 부동산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강남 3구가 무너지는데 그 뒤를 따르는 마영성과 학군지의 대표주자인 양천, 노원이 이 거대한 하락의 쓰나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큰손들이 던진 매물이 시장에 쌓이면서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매수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의 물결은 서울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잔인할 정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나타나는 이 기이한 공급 과잉과 거래 절벽의 실태를 양천과 노원의 사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강남이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이라면 양천과 노원은 침묵의 공포에 갇혀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시장의 숨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동대문 매물이 마이너스 49.3%를 기록하고 동작과 마포 역시 40% 넘게 증발했다는 통계는 공급 부족에 의한 상승 신호가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장이 괴사 상태에 빠졌다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양천구의 매물은 36.7%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노원 역시 상황은 매한가지입니다. 교과서대로라면 매물이 줄면 가격이 뛰어야 정상이지만 지금 서울의 교육특구들은 대출 규제에 손발이 묶인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면서 거래량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남은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현금을 챙기려는 노련한 자산가들 덕분에 그나마 활력이 돌지만 이곳들은 집주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면 된다는 망상 속에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집값 하향 평준화의 명백한 전조 증상입니다. 내놔봤자 팔리지도 않고 가격을 낮추자니 담보대출 비율이 목까지 차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입니다. 결국 돈맥 경화가 온 시장에서 매물 감소는 호재가 아닙니다. 자산 가치 상승은커녕 황금성이 제로가 된 죽은 자산이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서울 부동산은 양극화를 넘어 단절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는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해야 하는 서민들과 오직 현금 다발로만 움직이는 극소수 자산가들 사이의 계급 장벽은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됐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현금의 위력이 생사를 가르는 냉혹한 계급 사회가 열린 겁니다. 과연 이 현금의 힘이 시장을 어떻게 난도질할지, 그리고 왜 이제는 집이 아닌 돈의 액수 자체가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이제는 낭만적인 희망 회로를 멈추고 잔혹한 현실의 민낯을 직시해야 할 최후의 순간입니다. 갭 투자로 자산을 불리던 호시절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바야흐로 순도 100%의 현금을 쥔 포식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머니게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지난날에는 빚을 끌어다 쓰는 능력이 곧 투자의 천재성으로 추앙받았으나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파는 그 대출이라는 사다리를 무참히 걷어차 버렸습니다. 정부의 칼날은 시퍼렇다 못해 섬뜩합니다. 25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고작 2억 원만 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돈 없으면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는 사망 선고나 진배 없습니다. 집값의 90% 이상을 오로지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증명해야 하는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서민들의 진입로는 원천 봉쇄되었고, 시장은 극소수의 현금 왕들만이 판을 치는 그들만의 철옹성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현금은 단순한 지불 수단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돈맥경화가 올 때 가장 먼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황금성 없는 자산이듯, 부동산 또한 현금화가 막히는 순간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한 신기루가 되어버립니다. 작금의 강남 대장주 아파트들이 수십억 원씩 호가를 낮춰 던지는 이유는 집의 가치가 폭락해서가 아니라 그 막대한 금액을 일시불로 쏠 수 있는 매수자가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은 이제 초고가 미술품이나 한정판 명품 시장처럼 대중성은 거세된 채 소수의 자산가들끼리만 은밀하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들만의 리그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살얼음판 위에서 빚더미를 끌어안고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겠다는 객기는 스스로를 파산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향후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단비가 내린다고 해서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불씨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미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 검증이라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는 마당의 족보가 불분명한 돈은 시장에 발조차 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현금을 즉시 쏘아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붕괴하는 시장에서 줍줍이라는 기회를 낚아채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주문에 취해 현금 흐름을 경시한 대가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빚, 좋은 개살구가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족쇄가 되기 전에 우리는 냉철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이 아수라장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엔딩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뒤바꿀 최후의 생존 매뉴얼을 짚어보겠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콘크리트 신화가 굉음을 내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할 것입니다. 강남의 산전수전 다 겪은 부자들이 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떠안으면서까지 매도 버튼을 연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왜 전무후무한 규제에 칼춤을 추고 있는지 그 속내를 간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한 요새가 아니라 스스로를 옥죄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자산의 덩치보다 얼마나 투명하고 현금화가 가능한지가 생사를 가르는 척도가 되는 세상입니다. 자금의 꼬리표를 미리 확인하고 현금 실탄을 확보하는 것만이 몰아칠 세무조사의 태풍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유일한 방공호입니다. 막연한 낙관론으로 존버하기보다는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의 온도를 읽고 내 자산의 체질을 뜯어고치는 과감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으며 구시대의 성공 공식은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마땅합니다. 시장의 룰이 뒤집혔음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그 거친 파도 위에서 어떻게 숨을 쉴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만이 진정한 부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현미경 감시 아래 놓인 투명한 유리 감옥과 같을 것입니다. 새 정부의 시나리오와 요동치는 시장의 판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장 예리하고 신속하게 해부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거대한 헤일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정보를 꾸준히 쏘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경고가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사수하는 작은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시장 지표를 토대로 한 독자적인 견해이며 모든 투자의 결과와 책임은 오로지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만 명.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난단 1년 동안 더 이상 버티지 못해 가게 문을 닫고 국가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타간 사장님의 숫자입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1조 원. 그분들에게 지급된 돈입니다.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투자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장래를 치르는 데 쓰인 사실상의 폐업 위로금
총액입니다. 5,000곳. 우리네 아버지들의 쉼터였던 동네 목욕탕이 소리 소문 없이 증발해버린 숫자입니다. 7,000곳. 한때 젊음의 상징이었던 PC방이 폐허처럼 문을 닫아 걸은 숫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2,000개의 가게가 희망을 품고 새로 생겨나지만 매일 3,000개의 가게가 절망 속에서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붙은 빛 바랜 임대문의 종이들이 보이십니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큰일이네. 금리가 좀 내리면 나아지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넘기셨습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지금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상은 경기가 좋고 나쁘고 하는 일시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가 통째로 삭제되는 거대한 대멸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폐업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시대가 끝장나고 중산층이라는 계층 자체가 증발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11만 명의 폐업, 이것은 11만 개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고 11만 명의 가장이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누구보다 성실하게 남들보다 일찍 문을 열고 늦게 닫았던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을까요? 단순히 손님이 줄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런 뻔한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성실함이라는 가치가 바뀐 게임의 규칙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슈임당에서는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8가지 업종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몰락 뒤에 숨겨진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잔혹한 경제학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제 카메라 렌즈를 좀 더 깊숙한 곳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길거리에 손님이 없는 텅 빈 가게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큰일이네. 주인이 게을러서 손님이 끊겼나 보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덫이 놓여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게라는 이름의 공간에 갇혀서 나갈 구멍을 찾지 못한 채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 업종을 보시면 자산이 어떻게 빚으로 돌변하는지 그 안타까운 과정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이제는 멸종 위기종이 되어버린 동네 목욕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말 아침이면 아버지 손잡고 가서 등을 밀어드리고 목욕 끝나고 마시던 뚱뚱한 바나나 우유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그곳 말입니다. 하지만 그 추억의 공간은 지금 사장님들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에너지 비용이 올라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2년 사이 가스비, 전기세가 그야말로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목욕탕은 태생적으로 물을 계속 데워야 하고 24시간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에너지 과소비 업종입니다. 손님이 수도꼭지를 한 번 틀 때마다 사장님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목욕탕을 폐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셔터 내리고 잠그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닥과 벽에 붙은 타일을 전부 뜯어내야 합니다. 지하 깊숙이 묻힌 복잡한 배관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건물만 한 대형 물탱크와 보일러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늘 높이 솟은 저 굴뚝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 철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가 안 돼서 돈이 다 떨어졌는데 장사를 접으려면 현찰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폐업도 못하는 이 딜레마, 이것이 바로 탈출 비용의 함정입니다. 결국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를 보면서도 억지로 문을 열어두거나 야반도주하듯 문만 걸어
잠그고 떠납니다. 지금 여러분 동네 구석에 흉물처럼 방치된 낡은 목욕탕들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탈출하지 못한 자본의 흔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장은 기름 냄새가 진동하던 주유소입니다. 옛날에는 주유소 사장님 하면은 동네 유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처지입니다. 기름 팔아서 얼마 남는지 아십니까? 영업이익률이 고작 1%대입니다. 100만 원어치를 팔면 만 원이 남을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거기에 알뜰 주유소와의 경쟁, 전기차의 보급으로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당연히 문을 닫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주유소 역시 목욕탕과 똑같은 덫에 걸려 있습니다. 폐업을 하려면 땅속에 묻힌 거대한 기름 탱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기름에 젖어버린 토양을 정화해야 합니다.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이 비용만 수억 원이 깨집니다. 땅을 팔아서 갚으면 되지 않냐고요. 오염된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정화 작업을 끝내기 전에는 땅을 팔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빚만 늘어가는데도 영업을 이어가는 껍데기뿐인 주유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목욕탕도 주유소도 이분들이 시대를 잊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어다 주던 그 웅장한 시설과 장비들이 시대가 변하자 순식간에 부채로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자산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몸집이 크고 무거운 자산을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위태로워집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바닥 기술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밥그릇을 어떻게 빼앗아가는지 그 냉정한 현장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들도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드는 기술적 봉쇄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은 더 잔인합니다. 앞서 본 목욕탕이나 주유소는 그나마 자산이라도 남았지만 이곳은 사람의 기술 가치가 사라지는 현장입니다. 평생 기름밥 먹으며 연마한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무용지물 취급을 받게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기름 냄새가 진동하던 동네 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사 김씨 아저씨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척척 알아맞히던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씨 아저씨는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전기차입니다. 우리는 전기차를 친환경차라고 부르지만 정비사들에게 전기차는 일자리 파괴자입니다. 기존 휘발유차에는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점화 플러그, 타이밍 벨트,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할 소모품들이 카센터의 밥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엔진도 변속기도 없습니다. 모터와 배터리가 전부입니다. 정비 수요의 70%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봉쇄입니다. 전기차는 사실상 바퀴 달린 스마트폰입니다. 고장이 나면은 몽키 스패너가 아니라 전용 진단 컴퓨터를 꽂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조사들이 이 소프트웨어 접속 권한을 꽉 쥐고 동네 카센터에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면 사장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손님, 이건 저희가 못 고칩니다. 직영 서비스 센터로 가세요. 이 말만 반복하며 손님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기술을 독점해서 동네 기술자들의 손발을 묶어버린 상황입니다. 30년 장인의 기술이 소프트웨어 암호 하나에 막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멸종 위기종. 한때 우리 청춘들의 아지트였던 PC방입니다. 2020년에 1만 5천 곳이던 PC방이 불과 4년 만에 7,300곳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줄어서일까요? 물론 인구 절벽도 원인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소유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PC방은 비싼 컴퓨터를 시간당 돈을 내고 빌려 쓰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고사양 컴퓨터가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손에는 컴퓨터보다 강력한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롤, 피파, 이제는 모바일로 어디서든 즐길 수 있습니다. 굳이 컵라면 냄새 맡아가며 어두컴컴한 PC방에 갈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 임대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기계와 장비를 빌려주고 돈을 벌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잊지 못하고 퇴직금 털어서 PC방을 차리셨던 사장님들은 지금 텅 빈 모니터 불빛 아래서 한숨만 쉬고 계십니다. 컴퓨터 수십 대를 돌리는 전기세는 감당이 안 되고 24시간 알바비도 안 나오는 날이 허다합니다. 보십시오. 카센터 사장님의 기술도 PC방 사장님의 최신 컴퓨터도 더 이상 돈을 벌어다 주는 무기가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혁신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자산도 묶이고 기술도 막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바로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지독한 전쟁터입니다. 사장님은 사장님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로 만들어버리는 현대판 신분제 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달앱과 중국 쇼핑몰들이 어떻게 우리 골목상권을 뒤흔들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그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 이곳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요식업과 소매업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영업자들을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가게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골목상권의 진짜 사장님은 없습니다. 오직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에 종속된 디지털 소장농들만 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멸종 위기종, 요식업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배달의 민족 주문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사장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이유를 아십니까? 주문이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라 내 피 같은 돈이 또다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요즘 짜장면 한 그릇에 1만 원 시대라고 다들 욕을 합니다. 소비자는 와, 자영업자들 폭리치하네 라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억울해서 속이 타는 건 사장님들입니다. 여러분이 배달 앱으로 1만 원짜리 짜장면을 시킬 때 그 돈이 다 사장님 주머니로 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달 중개 수수료, 배달 대행비, 카드 수수료, 여기에 우리 가게를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한 깃발 광고비까지 플랫폼 기업들이 가져가는 돈이 음식값의 30%에서 많게는 40%에 육박합니다. 3,000원, 4,000원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여기에 폭등한 밀가루값, 식용유값, 월세, 인건비를 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순수익은 고작 몇백 원 수준입니다. 하루 종일 40도가 넘는 주방 불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며 웍을 돌리는 건 사장님인데 돈은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것은 공정한 동업이 아닙니다. 플랫폼에 등록하지 않으면 장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희생자, 동네 옷가게와 소매점들의 상황은 더 비참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맨몸으로 거대한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발 초저가 커머스의 공습입니다. 요즘 동네 옷가게 사장님들 사이에서 도는 슬픈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무료 피팅룸이다.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옷을 입어보고 거울을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고는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나가서 문 밖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뺍니다. 중국 앱에서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검색합니다. 가격은 5,000원, 9,900원. 한국 옷가게 도매가보다 쌉니다. 심지어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중국 정부가 물류비를 내주고 관세를 면제해주며 밀어붙이는 동안 한국 자영업자들은 비싼 월세 내고 세금 꼬박꼬박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우리 이웃들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동대문에서 옷대다가
월 1천만 원씩 벌던 신화는 끝났습니다. 이제 알리보다 비싸게 팔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7번째, 부동산 중개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방, 다방 같은 프로테크 앱들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과거 복덕방 사장님만의 비밀 수첩에 있던 정보의 독점이 사라진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진 시장에서 중개 수수료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위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옆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려옵니다. 밑에서는 인구 절벽과 원가 폭등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 3중고, 4중고에 덫에 걸린 자영업자들에게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망한 거야. 시대 흐름을 못 읽어서 도태된 거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시스템의 포식자들만 배를 불리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착각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현실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방이 막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옆에서는 중국산 초저가 제품이 밀려옵니다. 밑에서는 내 가게, 내 자산이 나를 가두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정부가 지원금 좀 더 안 주나? 금리 언제 내려가나? 하고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유행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적은 알리익스프레스도 아니고 배달의 민족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있는 낡은 성공 방식입니다.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문 열고 1시간 더 늦게 닫으면 성공하겠지. 맘만 좋으면 언젠간 손님이 알아주겠지. 안타깝지만 그 생각은 이제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잠도 안 자고 지치지도 않는 기계와 알고리즘입니다. 탱크 부대가 밀려오는데 맨몸으로 맞서는 꼴입니다. 노력의 방향이 틀렸다면 그 눈물겨운 성실함은 보상받지 못할 고통일 뿐입니다. 그럼 다 포기하라는 소리냐? 아닙니다. 살 길은 딱 하나. 기계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결핍과 이야기, 그리고 사람 냄새입니다. 완벽하게 찍어낸 공장빵 대신 조금 투박해도 사장님의 손맛과 철학이 담긴 빵을 파십시오. 편리함과 가성비는 대기업과 앱에게 줘버리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불편하지만 매력적인 경험을 팔아야 합니다. 손님이 당신의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소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가게 사장님 아니면 안 돼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픈 조언을 하나 더 드립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만약 변화할 자신이 없다면, 만약 더 이상 버틸 자금이 없다면 용기를 내어 지금 당장 멈추는 것도 전략입니다. 더 큰 빚더미를 떠안기 전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빠져나오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왕년의 사장이었는데 하는 과거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는 IMF 세대입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했을 때도 장롱 속 금부치를 꺼내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위기, 물론 무섭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경쟁력 없는 거품이 빠지고 진짜들만 살아남는 시장 재편의 과정입니다.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살아남은 자들은 더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움츠리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이 잔혹한 생존 게임에서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